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일본의 냉각 국면이 빨리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 제대로 알기 시리즈로서 틈 나는 대로 일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왕조 명종 선조 중엽이죠. 1500년대 중반쯤 돼서 일본의 어떤 통일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걸 일본은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친숙한 역사상 세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인물에 관한 얘기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전문가로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독하고 계신 이 유튜브에서 홍화상 TV라고 여러분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이미 홍화상 씨는 작가로서 또 일본에 대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본의 역사, 정치, 문화, 특히 음식 문화까지. 그래서 우리 홍화상 작가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가 잠깐 아는 척 했습니다만은 그 세 인물이 등장할 때 일본의 정치적 배경, 사회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제 1560년대 이후에 아시카가 막부가 이제 무너지면서 일본이 이제 군웅 할거 시대에 이제 전업 접어들죠. 이른바 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번외 성주들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나 풍신수길이나 덕천강이보다 훨씬 전투력도 강하고 경제력이 강한 다케다 신께부터 호조, 북조 등 여러 지방의 다이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군웅 할거 시대에 누가 이제 세상을 제패하느냐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빛을 본 게 이제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이 이제 오다하고 풍신하고 덕천 세 사람을 비교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세 사람 차이를 보면, 오다 노부나가는 독불장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기획해서 자기가 실행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참모의 말도 듣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천재이기 때문에. 풍신수길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오른팔 왼팔의 말만 듣습니다. 덕천강의 같은 경우는 만인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장고 끝에. 오다 노부나는 밥도 빨리 먹었습니다. 3분 만에. 물 말아서 밥 먹고 향불 한 대 맞고 전쟁터로 나간 사람이고요. 풍신수길이는 위가 나쁘기 때문에 쌀, 알을 반토막으로 쪼개갖고 죽을 먹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바쁘니까 뜨거운 죽에다 물 말아갖고 먹고 나갔고요. 이게 오다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덕천강은 밥을 아주 느긋하게, 보리밥이지만은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제일 먼저 죽었고요. 밥도 빨리 먹고 성질도 급하니까. 풍신수길이는 오다보다는 13살 더 살아서, 오다는 49살에 죽었지만 풍신은 62살에 죽었고, 덕천은 73세에 죽었죠. 그러니까 식성과 어떤 정치 실행력이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재밌는 비교를 시작부터 하셨는데, 그럼 오다 노부나가의 출생부터 어떤 성장 과정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일본에서 제일 자존심이 센 사람이, 제가 일본을 30년 동안 한 200번 넘게 가보면서, 하나는 교토고 하나는 나고야인데요. 네. 나고야 사람이 더 프라이드가 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다 노부나가나 풍신수길이나 덕천강이가 모두 나고야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아이치현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데 이제 오다는 명문가문이긴 한데요. 성주 출신이니까요. 풍신은 아무것도 없는 놈이고, 이 비교적 좋은 가문이지만 번외 세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20만 석도 안 되는 쬐끄만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문가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천재이기 때문에 이 천재가 이제 일본을 제패하는 전략 전술을 잘 세운 거죠. 근데 첫 번째 모멘텀을 만들어 준 사람은 포르투갈 신부인 루이스 프로이스입니다. 루이스 프로이스가 1580년에 이조성, 지금 교토에 있는 이조성이라고 있죠. 쇼군가의 출장소인데, 이조성 공사를 많은 분들은 덕천강이가 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미 이 오다 노부나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이스 프로이스가 오다 노부나가를 아련하기 위해서 그걸 갑니다. 가서 점수를 따죠. 왜 점수를 따냐면, 대본에 모래시계를 선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다 입장에서는 신기한 물건을 본 겁니다, 여기서. 그러고 나서 힘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선물을 하는데 망원경도 주죠. 그 다음에
서양식 갑옷도 주죠. 그리고 유럽의 그 건축 서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성의 이 축조 방식이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오다가 과학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을 할 때도 전부 중간급 사무라이를 하지 않고 누구라도 능력만 있으면 인재를 등용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풍신수길이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출신인데 또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아케치 미스히데 결국 아케치 미스히데한테 죽지만은 그것도 아주 하급 사무라이 출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보디가드 중에서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다양하게 이제 기용을 했는데 역시 오다가 이제 제일 먼저 빛을 본 것은 3단격 전투. 그건 뭐 일본 동영상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총의 시대를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제1열은 사격, 제2열은 조준, 제3열은 심지에 불붙이기. 그래서 이제 총이 하나 발사가 되려면 심지에 불 붙이고 나서 20초가 걸렸는데 1열이 쏘고 뒤로 가고 2열이 조준하겠다 또 쏘고 3열이 심지가 타들어가서 또 쏘고 해서 계속 로테이션을 하니까 연속 사격의 효과가 나서 기관총의 효과를 냈습니다. 아하, 벌써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3단격 전투가 일본의 전쟁사를 바꾸게 된 겁니다. 우선 그 궁금한 것은 그 당시 일본 인구는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조총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죠 일본에? 네, 그 당시 인구는 일본이 2,500만이었고요. 대단한 숫자네요. 네, 조선은 약 440만에서 450만이었고요. 네. 네, 조총의 상륙은 1543년에 지금 가고시마 옆 밑에 있는 종자도 다네가시마에 이제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팔았다고 알고 있지만 네. 포르투갈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온 사람은 왕직이라는 중국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잘 모르는 건데 왕직이는 큐슈에 그 제일 서쪽 끝에 히라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저 가봤는데 그 히라도에서 일본의 상품과 중국하고의 그 무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해적입니다. 해적인데 이 조총이 일본한테 고가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고시마본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가고시마본은 오키나와를 먹었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사탕수수 밭이거든요. 그래서 사탕을 만들어 갖고 중국에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가고시마가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데리고 가서 조총을 팔게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고시마 번의 번주가 조총을 보고 저게 탐이 나서 샀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는 이건 완전히 계획된 거였습니다. 왕직에 의해서. 그래서 은이 그 당시에 은 한 개는 벽돌장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총 두 자를 8,000개를 주고 사잖아요. 어이구, 아주 고가에 산 겁니다. 이게 왕직의 계산입니다. 왕직은 나중에 그 조총은 일본에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용당했습니다. 중국을 끌려가서. 이건 중국 놈인데 나쁜 놈이라고. 일본을 강성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일본 사람 또 웃기는 게 그 왕직의 고향에다가 또 기념관도 세워진 일본이 있습니다. 그걸 또 어느 또 중국의 그 대학생들이 다 불질러버리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역사 지금도 있죠. 그 조총 때문에 우리가 뭐 임진왜란 때 결국 패배했다고 그럴까 고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정확히 연도가 몇 년입니까 그게? 정확히 이제 1543년에 이제 조총이 일본에 처음에 상륙했고요. 이 두 자루가 왔는데 한 자루는 그냥 박물관에 모셔놨고 한 자루는 뜯었습니다. 분해를 해보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카피를 했는데 그 카피한 총의 이름이 무라타 총입니다. 무라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리지널 기술을 일본화 시키는데 천재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라타 총을 만들어서 가고시마 본이 그것 때문에 떼돈을 벌게 됩니다. 이 조총 장사로 나서가지고. 근데 그 오다 노부나가가 큰 그 세력 얻게 되는데 조총도 무슨 역할을 했나요? 당연히. 오다 노부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3단격 전투로서 시범을 보임으로써 이제 카레 시대는 끝났고 조총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조총을 사야 된다는 이 지방 성주들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1582년 6월 2일 날 이제 교토에 있는 본원사에 죽게 되는데 본원사에서 주로 잠을 잔 이유도 조총 장사를 하기가 편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원사 주지가 1승이라는 사람인데 그 1승이 바로 이 조총 장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주지가. 그러면 그 이미 지금 오다 노부나의 죽음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세가 컸습니까?
간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266개 번 중에서 예. 265개를 먹었습니다. 아, 벌써요? 예, 하나 남았습니다. 음. 그 하나 남은 게 다카마스 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카마스 성을 칠하고 풍신수길에게 5만 대군을 줬죠. 예. 그 다카마스 성은 지금 오카야마 현의 그 관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99% 일본을 장악했다고 봐야 됩니다. 음. 그런데 그날 이제 아케치 미스히데의 손에 의해서 정확하게 1882년 양력으로 6월 21일 날 밤에 죽은 거죠. 그 왜 죽게 됩니까? 그게 이제 모욕설이 가장 그 신뢰성이 있는데요. 그 아케치 미스히데는 오다 노부나가의 오른팔이죠. 그러면 천하의 2인자인데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왜냐면 오다는 천재죠. 야. IQ 200입니다. 얘는 IQ 한 170은 됐겠죠. 그래도 당대 2인자니까.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발로 찼는데 너무 심하게 차서 축구공 드리블 하듯이 쳤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천하의 2인자가 많은 대신이 보는 데서 그런 모욕을 당하니까 아하. 참을 수 없다. 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게 되죠? 죽이는 방법? 그 이제 오다를 죽인 거는 그날 새벽 3시경에 공격을 했죠. 네. 6월 20일 같으면 이제 하지죠. 예. 하지인데 일본은 해가 빨리 뜨지 않습니까? 새벽 4시쯤 떴을 겁니다. 예. 인간이 가장 숙면에 빠지는 시간이 해 뜨기 1시간 전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3시에 3,000명의 대군으로 보논사라는 저를 공격을 해서 예. 밀고 들어왔고 오다 노부나가는 150명의 병력밖에 없었습니다. 경호만 데리고 있었고 나머지 주력군들은 풍신수길이한테도 주고 부하들한테 다 나눠줬기 때문에 3,000명의 공격으로 싸우다가 분전했죠. 칼등으로 쐈지만은 결국은 상대는 대포를 갖고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그 보논사의 지하에 화약고가 있었습니다. 이 화약도 다 팔라고 자기가 준비한 거고 자기가 쓰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이게 대포를 맞으면서 이 지하 저장고에 있던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절 전체가 불길로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는 이제 오다의 뼈도 찰 수 없었단 말도 있고 일선에는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피하간에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누구의 뼈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본능상 안에 가면 지금 오다의 묘가 있고요. 예. 그 옆에 150명의 경호원의 묘가 합상을 해서 있습니다. 아, 그게 교토에 있는 절이죠? 네, 교토의 니시키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가 세상을 떠날 때 이제 그 뒤를 잇게 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쿠가 이에야스 그 두 사람들은 각각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당시 풍신수길이는 다카마스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성주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보가 날라 들어오는 바람에 급거 회군을 해서 보름 정도 걸려야 될 길을 단 일주일 만에 초파해버렸죠. 그래서 아케치 미시데가 미리 전열을 가다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도쿠가 이에야스는 어디 있었습니까? 거기는 이제 본고지인 나고야 쪽에 있었죠. 예. 그쪽은 아직 세력이 크기 전이고 예. 그쪽도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뭐 전쟁터를 떠댕기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데 도쿠가 이에야스는 그렇지는 못했죠? 도쿠가와도 오다 밑에서 부장 노릇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각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풍신수길이는 비록 아주 하찮은 신부이지만은 대단한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덕천가인은 그렇게 큰 빛을 보지 못했죠. 근데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이미 정한론이라고 그럴까? 네. 이제 통일이 되면은 내가 조선을 정벌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정한론의 뿌리는 BC AD 2세기의 신공황후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뭐 백제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게 더 강해졌고요. 오다 노부나가의 그 세상을 다스린 철학이 천하포무, 천하를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건데 왜 무력으로 다스리냐? 무력은 경제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의 DNA 속에는 가야가 망해서 일본으로 가고 백제가 망해서 일본으로 가고 한 모든 원인이 무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신저의 그런 기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정복하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죠?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특히 이제 이 풍신수길이 시대에 지나면요 정한론이 끊임없이 그 제기가 됩니다. 그 메이지 유신 때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오다 노부나가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다 노부나가 사망 후에?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자기 동생들은 전쟁터 다 죽어버렸고요.
딸이 셋인가 넷 있었는데 다 명문가로 다 시집을 갔습니다. 아, 그런데 그 명문가도 성공한 명문가 마에다 토시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대째 쇼군의 부인이 이제 바로 오다의 딸인데 거기는 뭐 막부 끝날 때까지 260년간을 잘 번영을 해서 잘 살았고요. 나머지 딸들은 대충 다 시집가서 잘 살았는데 아들들은 없습니다. 그 세상은 오다 노부나가의 의외의 그 피살로 이어지면서 풍신수길,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상이 되고 말았죠.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를 매듭 짓고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풍신수길 얘기를 우리 홍화상 작가한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